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뭐 물브를 제가 주로 컨텐츠를 삼고 있는데, 이제 해외 축구도 개막을 했고요. 한창 또 유로 바스켓이 한창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미리 좀 다루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해외 축구 그리고 유로 바스켓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요즘에 제가 좀 물브에 쏟는 이런 시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축구나 이런 유로 바스켓은 약간 좀 가볍게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집도 사실은 이제 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 점, 그런 점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현재까지는 이제 뭐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동향 같은 것들을 살피고 있는 와중에 있고, 좀 이적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감독이 바뀐 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점검해가면서 얼추 살피고는 있는데요. 일단 첫 경기는 볼로냐 대 코모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볼로냐가 홈 경기라는 거, 이거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때부터 볼로냐는 홈발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첫 경기를 볼로냐 원정 가서 졌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로마 원정 가서 졌었는데 제가 이 경기를 봤거든요. 사실 경기 자체는 이제 로마도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고 볼로냐도 몇몇 선수들 떠나보는 와중에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로냐가 작년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첫 골을 득점한 이후에는 그냥 아예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볼로냐는 좀 공격적으로 많이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뭐 이렇다 찬스는 별로 없었고 그냥 로마가 많이 우세했거든요. 역습 찬스에도 사실 로마가 한 두세 골가량 더 넣을 정도로 볼로냐가 그냥 계속 위기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는 경우에는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보다 좀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모 같은 경우는 저는 올 시즌 가장 주목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코모라는 팀은 자금력이 상당히 강한데 인도네시아 최대 부호가 구단주로 있고, 작년부터 이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니코파스를 데려와서 살려내더니 니코파스가 작년에 세리아 신인상 받았었죠. 정말 잘했고, 여기다가 뭐 이제 헤수스 같은 애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팀을 좀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길러내고 있는데, 코모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개막전에서 무려 라치오를 잡았었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가 코모가 이제 볼로냐 원정이니까 그러면 좀 어려움을 가지만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볼로냐의 홈발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코모가 전 올 시즌 굉장히 저는 좀 유럽 대항전까지 노릴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릴 거냐인데,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임하고 싶긴 합니다. 저는 코모를 굉장히 높게 사긴 하고 볼로냐가 첫 경기 때 꽤나 실망스러웠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최소 볼로냐가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딱 이제 코모가 좀 전력이 올라온 거 생각하면은 뭐 무승부라든지 볼로냐의 햄무 그 정도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원래 같으면 이런 팀들은 오바를 보기 또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고배당 쪽으로 도전하는 게 낫지 싶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파르마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뭐 사실 이제 파르마도 감독이 바뀌었고요. 아탈란타도 가스페리니 감독이 거의 한 10년을 지도를 하다가 팀을 진짜 궤도에 많이 올려놨는데 팀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탈란타가 첫 경기 때 홈인데도 피사라는 이제 승격한 팀한테 패배를 했었거든요. 되게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레테기가 뭐 거의 득점왕이었는데 레테기를 이제 또 사우디 리그로 보내기도 하고, 뭐 대신해서 이런저런 영입이 있었습니다만 아탈란타가 조금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파르마도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은 뭐 감독이 크리스티안 키브 감독이 인터밀란으로 떠났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면모도 분명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일단은 파르마 첫 경기 때 유벤투스한테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었다. 여기도 이제 상대 전적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 때 파르마가 강등권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아탈란타를 잡고 이때 이제 강등권 수렁에서 벗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쭉 그냥 아탈란타가 대부분의 경기를 홈이고 원정이고 다 많이 잡아왔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르마의 그전 마지막 승리가 2014년인데 이때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에 부임하기 전이었죠. 이때는 그래도 파르마가 오랫동안 세리아에서 살아남아 있을 때였는데, 이 이후로 파르마는 또 이제 세리에 비로 오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 시기, 그때는 그냥 아탈란타가 파르마를 짓밟아 왔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적용이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아탈란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나 뭐 계속해서 이제 막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 팀이 됐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리그 이제 중후반부까지는 우승 경쟁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가스페니 감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아탈란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빚어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모양새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탈란타가 배당이 좋았으면 그냥 무난하게 볼만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으로는 피사 대 로마 경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스페리니 감독이 로마로 왔어요. 가스페리니 감독의 축구 특징 하면 일단은 3백 기반으로 해가지고 윙백을 상당히 많이 쓰는 축구. 가스페리니 감독 밑에서 세리아에서 정말 많은 득점을 해냈던 그런 윙백들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스피나쪼라도 그런 유형이었었고, 뭐 이제는 안 나오지만 안드레아 콘테라든지 되게 좋은 그런 뭐 윙백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로마도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좀 수혜를 볼 만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볼로냐와의 경기 때는 사실 로마가 가스페리니 감독의 축구치고는 사실 뭐 점수를 뽑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많이 발현은 안 됐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맹렬한 공격을 하더라. 그런 것들은 비춰졌던 것 같은데, 자, 지난번 경기 때 이제 피사는 놀랍게도 아탈란타랑 비기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사실 아탈란타가 되게 좀 못 미쳤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승격한 뭐 피사라든지 크레모네스의 사스올로, 여기 중에서 사스올로는 충분히 다음 시즌도 좀 이제 잔류가 가능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사나 크레모네스는 사실 제가 선수 세리아를 정말 오래 봐왔지만은 선수 몇 면을 봐도 그나마 크레모네스는 몇 명 있는데, 야, 피사는 진짜 이렇게 인재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피사가 나는 어떻게 이 시즌을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력한 강등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로마는 조금 더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초반에 데로시 감독이나 뭐 그 이후에 유리치 감독 밑에서 사실 거의 뭐 전반기를 버린 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진짜 라니에리 감독의 이제 소방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주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로마가 상당히 우세한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정이어도 뭐 승리는 사실 좀 무난하게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 바라고 있고요. 아무래도 피사가 오랫동안 이제 세리아에 많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두 팀이 만난 게 1991년이거든요. 이때는 뭐 이후로 로마가 강등당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피사는 거의 뭐 한 35년 만에 세리아에 올라온 거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전력인지라서 저는 로마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그 다음에는 나폴리 대 칼리아리 경기인데요. 일단은 이것도 원래 칼리아리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제주도 포지션, 사르데니아 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홈발을 상당히 잘 받는다. 근데 원정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성적이 좀 많이 좋지가 않거든요. 올해도 이제 좀 이제 뭐 지난 시즌 이제 감독도 갈아치웠고, 뭐 이제 저 라즈만 마린 같은 팀의 유력 자원들도 뭐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칼리아리는 저는 전력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경기 때 홈에서 피오렌티나랑 비겼더라고요. 딱 그냥 고배당 보기 좋은 경기였는데 어쨌든 거기서 일단 무승부를 캐긴 했습니다만은 나폴리 원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만원 간중이 들어차는 뭐 그런 그 구장이고, 나폴리가 개막전에서 이제 사스올로 원정에서도 사실 이 득점할 찬스가 더 많았거든요. 2대0보다. 제가 이 경기도 봤는데 사실 뭐 골 자체는 첫 골은 뭐 잘 들어갔습니다. 맥토미니가 워낙에 좋은 헤더가 있었고, 두 번째 골은 다소간에 좀 뽀록성이 있기는 해요. 데브라이너의 프리킥이 사실 이게 뭐 직접 프리킥도 아니고 그냥 좀 뭐랄까 좀 헤더를 노리는 그런 코스였는데 운 좋게 들어간 거긴 했거든요. 그 외에도 이 득점 찬스가 한 두세 번 가량은 저는 최소 못해도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폴리가 점수를 뭐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어도 전력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콘테 감독을 지켜놨다는 것부터가 저는 올 시즌도 나폴리는 리그에서는 최소 챔스권 이상의 성적이 보장된다. 그 정도까지 바라고 있거든요. 여기다 양팀 또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조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 2019년에 칼리아리가 나폴리 원정 가가지고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뭐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나폴리한테 굉장히 맥을 못 쳤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불 하나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유일한 2019년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폴리가 이제 그 2008년 0708 시즌 이때부터 세리아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오랫동안 뭐 세리에비에 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0708 시즌 그때 이제 딱 세리아에 올라온 이후로, 그때 초반에는 칼리아리가 몇 번 이겼었고 이때는 칼리아리도 전력이 꽤나 셌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왈테르 마짜리 감독 그런 분들이 오고 뭐 함식이라든지 뭐 카바니 이런 본격적인 나폴리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칼리아리는 위쪽에 오시면 그냥 계속해서 많이 나폴리한테 맥을 못 쳐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것도 그냥 나폴리를 무난하게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때보다도 양팀의 전력차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런 면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나폴리가 뭐 행승까지도 볼 만한 그런 경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레알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라리가 경기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상대 전적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오늘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인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레알을 종종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마요르카로 이제 좀 이제 그 이비자 섬으로 유명한 약간 섬에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 그런 팀이기도 하고, 여기도 약간 원정팀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은 홈이고 전적상으로 그냥 마요르카를 홈에서는 꾸준하게 짓밟아왔다. 여기 보면 2009년에
이때 한번 이제 마요르카가 다니엘 924가 있던 시절이죠. 다니엘 924 있던 시절에 한번 레알을 이제 원정에서도 이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마 마요르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유럽 대항전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924는 유로 2008에도 뽑히기도 하고 뭐 그런 공격수였으니까. 무튼간에 그 이후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하나 10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 중에 햄승까지 성공한 경우로 살피면은 7번 정도 되거든요. 햄문은 3번이었다. 뭐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한테 홈에서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저는 그냥 뭐 레알을 좋게 보고 햄승까지도 집어넣는 이거는 레알의 승을 베이스로 삼고 마인이든 햄문은 그냥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유로바스켓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로바스켓은 제가 이제 NBA 시즌에는 뭐 NBA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찾아봅니다만은 사실 유로바스켓 이 기간에는요 제가 유로 농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기억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올림픽 시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미리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배트맨에 제대로 된 이런 기준점들이 등록이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것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좀 이제 가상의 기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만 되시길 바라고요. 자, 첫 경기는 리투아니아 대 독일입니다. 사실 독일은 저는 이번 대회 때나 뭐 계속 해가지고 이 멤버가 상당히 두텁다. 지금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웬베냐마가 뽑히지 않는다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독일이 아마 세르비아의 가장 큰 대항마가 될 팀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뭐 리투아니아도 전통적으로 이 사보니스의 아버지 시절부터 해가지고 리투아니아는 전통적인 이게 되게 이름은 좀 없는 나라입니다만은 농구 강국인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맞대결들을 보면요 이렇게 리투아니아가 독일 상대로 많이 이겨왔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전 매치업은 막 2017년, 2011년 막 노비츠키가 시던 시절에 전적도 많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이제 지난번 유로바스켓 대회였는데 이때는 조별리그에서 리투아니아가 이제 107대 109로 연장 가가지고 독일한테 한번 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리투아니아에는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뛸 때입니다. 그리고 발렌슈나스가 34득점으로 에이스 노릇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보니스가 없는 상황이죠. 발렌슈나스는 사실 이제 그 NBA에서는 조금 이제 벤치로 몰린 모양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시절에 비해서는 이 리투아니아의 전력이 확실히 좀 다운된 면이 있다. 사보니스는 컴플리트 센터이기도 하고 막 어시스트까지 잘 찍어낸 선수인지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리투아니아가 밀릴만하다. 좀 이제 제대로 된 이런 포인트 가드 경기를 조립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부분도 살짝 모자라 보이는 감이 있고요. 이거는 저는 독일이 굉장히 전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게 2022년인데 이때 보면 뭐 프란츠 바그너나 슈로더, 뭐 다니엘 타이스, 옵스트, 보이트만이나 뭐 이런 애들 여기다가 지금 뭐 트리스탄 다시에바라든지 이런 친구들까지 더해진지라서 저는 독일이 전반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두텁고 쓰임새가 많은 친구들이 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잘 모를만한 옵스트라든지 보이트만 이런 애들도 올림픽에서 분명한 활약을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맞대결보다는 이때는 그냥 비겨가지고 연장까지 갔지만은 지난번 맞대결보다도 사실 양 팀의 전력 차는 저는 독일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상태인 것 같다.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독일을 좋게 보는 그런 사이드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코 대 에스토니아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별로 뭐 얘기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뭐 그 전에 맞대결 같은 것들은 너무 좀 오래된 것도 있기도 하고 2023년 이때 맞붙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3점 차 정도로 체코가 그냥 좀 겨우 이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 맞대결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체코의 뭐 비트 크레이치 이번 시즌은 애틀랜타가 좀 이제 윙자원들이 부족할 때 비트 크레이치가 나름대로 1인분을 해주긴 했었거든요. 또 다재다능한 유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젊은 선수니까 사실 뭐 NBA에서 레귤러 플레이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레벨에서는 에이스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친구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체코라는 팀도 이번에 뭐 예선 같은 것들 체코라는 팀이 이제 뭐 예선 같은 것들 보면은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조에서 3등밖에 못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 막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이런 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 자체는 그냥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빡세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폴란드도 어쨌든 지난번 대회에서 그래도 뭐 8강인가 4강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던 팀인지라서 조 자체는 체코보다는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빡셌던 것 같은데 체코는 뭐 실적도 많이 거두지 못했었고 오히려 영국보다도 밑에 있는 순위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상으로는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유리하려나?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저도 뭐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조지아 경기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근거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은 저는 맞대결을 좀 봤었어요. 여태까지 맞대결들은 전부 다 이탈리아가 많이 승리를 해왔다. 뭐 2022년에만 두 번 맞붙고 2017년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 전적들이 좀 최근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조지아에는 이제 뭐 그 비타제라든지 그리고 산드로 마무 이런 NBA 리거가 2명이나 있고요. 이탈리아는 뭐 폰테키오 있고 그 외 선수들은 뭐 그 바르냐니라든지 뭐 다닐로 갈리나리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옛날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좀 뭐랄까 팀의 전력 같은 것들은 조지아가 은근히 좀 끈덕지다. 제가 지난번에도 스페인과의 대결 때 조지아의 프렌을 봤는데 그날 이제 심지어 이기기까지 해버렸었죠. 난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맞대결도 그렇고 이게 조지아가 5.5 정도를 받았으면 좀 해볼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조지아는 조금 빡세고 이탈리아도 분명히 농구 열의가 있는 팀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크게 발현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지아의 프렌 그 정도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이슬란드, 벨기에 여기는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벨기에는 이번 이제 예선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을 때 벨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뭐 적은 이런 실점을 하기도 했었다. 가장 적은 건 아니고 그냥 한 탑3 안에 드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도 뭐 딱히 뭐 NBA 리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뭐 점수 뽑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냥 딱히 뭐 크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언더 하나 집어넣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벨기에 경기들이 전부 다 언더세가 많이 있던데 벨기에도 몇 명 같은 것들 보면은 뭐 투마니 카마라나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소집이 안 된 것도 있기도 하고 딱히 뭐 대단히 뭐 보이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대 스웨덴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영국은 뭐 옛날에 NBA 리그 하면 그냥 루올탱 너무 오래전 선수죠. 지금은 그냥 뭐 은퇴한 지 한참 된 선수고 영국은 농구로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지금 이제 현직 NBA 리그 마이애미 히트에 펠레 라르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스웨덴의 펠레 라르손이 지난번 독일전 바로 직전 경기 때 이 경기를 결장했거든요. 질병적인 사유로. 그래서 과연 이제 바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독일이 너무 빡센 상대니까 그냥 한 경기 버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펠레 라르손이 출전할지가 약간 불투명한 점 그거는 좀 분명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의 뭐 유일한 NBA 리거인데 못 나온다면 당연히 큰 타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고 라르손이 지난번 경기는 이제 뭐 워낙에 좀 상대가 좀 빡세니까 컨디션 사유로 결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만약에 뛴다. 그러면 이거는 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맞대결 같은 것들은 너무 오래전이에요. 자 이제 뭐 5대 0으로 스웨덴이 많이 이겼다고 하는데 마지막 맞대결이 88년이니까 그냥 별로 볼 게 없고요. 제가 또 참고한 거는 그냥 예선 같은 거의 성적들. 예선에서 스웨덴은 뭐 3등 정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NBA 리거가 참여할 수 없는 그 시기였고 영국은 뭐 2등 정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난번 대회 때 이제 그 지난 유로바스켓에서 영국은요. 그냥 거의 뭐 먹잇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은 농구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나라다. 그냥 그런 것만 알고 있고 생각보다 뭐 점수를 조금 뽑은 부분들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저는 스웨덴도 사실 뭐 점수 같은 것들 보니까 수비는 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뭐 오바라든지 뭐 스웨덴의 승리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대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사실 라트비아는 지금 이제 포르징기스 첫 경기 때는 되게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는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요키치의 나라기도 하고 뭐 이 경기도 세르비아가 12.5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라트비아가 빡센 부분이 있고요. 라트비아는 이번 대회 개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홈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맞대결상으로 1대4로 라트비아가 한번 잡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최근이에요. 2022년에 농구 월드컵 예선에서 한번 라트비아가 세르비아를 잡은 적이 있다. 날짜상으로 이제 그 6월 1일이니까 NBA 시즌이 이제 좀 끝나고 얼마 안 됐거나 뭐 그쯤이어가지고 요키치가 아마 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때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이때 당시 세르비아의 레너는 그냥 뭐 형편없다.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해봤자 이제 전직 NBA 리거 네마냐 비엘리차 같은 애들. 그리고 알만한 필립 페트루셉 이런 애들을 그냥 조금 알아볼만 했었는데 뭐 라트비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친구들 그냥 뭐 베르탕스 정도? 뭐 그 정도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번 대회 때는 저번에 맞대결을 한번 라트비아가 이겼던 거는 다소간의 멤버상으로 세르비아가 좀 베스트 멤버는 아니다. 뭐 그 정도는 얘기를 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유로바스켓 본선이기도 하고 요키치가 분명히 뛸 거다. 이게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직전 경기 이게 또 백투백이니까 라트비아나 세르비아나 소모값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포르징기스는 27분 동안 26득점이나 하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여기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한 게 여기에 있는 뭐 리차드 로마스라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33분 정도를 뛰면서 야투 시도를 17개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징기스보다도 더 쏜 셈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야투가 17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가는 극악의 야투율로 그냥 코비놀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라트비아는 지난번 경기 에스토니아한테 정말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이런 친구의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거다. 그래서 이날 라트비아의 전반적인 야투들이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3점 같은 것도 또 개처맞기도 하고 이랬던지라서 그래도 이때보다는 좀 라트비아가 분전할 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세르비아가 이번에 예선 과정에서도 분명 요키치가 없을 때긴 합니다만은 세르비아라는 팀은 이번 예선에서도 가장 적은 실점으로 뚫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6전 전승에다가. 그래서 세르비아가 좀 탄탄하다. 뭐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저는 뭐 12.5여도, 뭐 라트비아의 홈 게임이어도 전력차 자체가 세르비아가 좀 많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프랑스 대 슬로베니아입니다. 원래 같으면 프랑스가 지금보다도 라인업을 더 잘 만들 올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라인업 자체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거 일단 뭐 야구셀레 있을 거고, 그리고 테오 말레돈도 NBA 리거였었고, 뭐 리사슈에 말할 거 없죠. 1픽 출신이고, 이외에는 뭐 알렉사르나 빌라이 클리브 같은 이제 좀 워싱턴의 듀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라인업을 짜올 수 있는 게 프랑스예요. 어쨌든 이번 대회는 조금 이제 준비가 약간 좀 아쉽긴 하다 뭐 이런 거고, 슬로베니아는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제쳐두고요. 그냥 돈치치가 있다. 어제 경기에서 돈치치가 또 대단히 많은 득점을 하고 이랬었는데 글쎄 그전 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좀 상대 이제 그 누구냐 유이드라는 선수가 돈치치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하는 바람에 그 경기를 졌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슬로베니아가 프랑스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 맞대결을 좀 보고 싶습니다. 3대6 정도로 생각보다 슬로베니아가 많이 이겨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 유로바스켓에서 프랑스를 한번 잡은 적이 있었다. 조별 리그에서. 올림픽 예선이니까 이때도 조금 양팀도 좀 각을 잡고 나온 건데 이 두 번의 맞대결들을 보면은 먼저 이제 그 남자 올림픽 예선 이때인데요. 이때 이제 프랑스의 라인업들을 보면 지금이랑은 좀 완전히 좀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에반 포니에가 프랑스의 에이스로를 보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고베어랑 에반 포니에 여기 뭐 야부셀레 있기도 하고 바툼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바툼도 많이 뛰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때 프랑스는 지금이랑은 사뭇 다른 전력이 좀 다운되던 시절이다 이런 거고, 슬로베니아는 일단은 뭐 돈치치가 이때도 꽤나 오래 뛰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만한 거 이제 블라트코 찬차르, 얘도 나름대로 애국자적인 면모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란 드라기치, 고란 드라기치의 동생이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뭐 뛰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프랑스의 전력이 좀 많이 반감되던 때가 아닌가. 2020년에는 이때는 돈치치가 47득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란 드라기치, 원래 원조 슬로베니아 에이스였었죠. 이때까지는 좀 활약을 하던 시절인데 어쨌든 이때도 프랑스는 루디 고베어 뭐 여기는 뭐 에반 포니에 이런 애들이 1대1이만큼 전력이 되게 좀 약하게 나오던 시절이거든요. 이때랑 지금의 프랑스의 준비도 자체가 물론 이번에도 멤버상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슬로베니아가 지금 멤버가 더 저는 얇아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늘 이제 수비적인 그런 좀 약점을 안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 그냥 프랑스 쪽을 좋게 보면서 오바 같은 걸로 좀 볼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14.5는 슬로베니아 상대로 치곤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건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슬로베니아 이런 약한 수비력은 상대로한테 좀 이제 많은 실점을 내줄만 하고, 프랑스도 멤버상으로는 그래도 공격을 좀 채울만 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차라리 그냥 오바 같은 걸 조금 우선시하고 싶지, 프랑스의 핸승은 사실 좀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키프러스 대 그리스, 이 경기는 그냥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있는 경기들 중에 가장 좀 핸디값이 높은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키프러스가 보스니아한테 26.5만을 받았거든요. 26.5 핸디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거의 뭐 한 35점 정도 육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팀의 전력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안테토쿤보 그런 친구의 팀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것도 키프러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유로바스켓 레벨의 팀이 아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유로바스켓 참가를 한 걸 했었죠. 그것도 잘해서가 아니라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를 한 거다.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깍두기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보스니아전에서는 사실 뭐 핸디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4쿼터 때 너무 크게 벌어졌던 거지 3쿼터까지는 핸디를 당할 만한 점수차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뭐 홈바를 따지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정도의 35.5라는 기준점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진짜 완전 그냥 가비지 게임이 되더라도 35.5는 이거는 사실 좀 해볼 만한 점수거든요. 키플러스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키플러스의 프렌을 그냥 막연하게 보고 싶습니다. 핸디값이 너무 큰 것 같다. 홈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키프러스의 프레를 본다면 이거는 그리스가 완전히 키프러스를 막 찢어놓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라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언더 같은 것들도 같이 보지 싶습니다.
이건 막연하게 기준점이 너무 높아 보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몬테네그로 대 핀란드인데 사실 몬테네그로는 우리가 알만한 건 이제 그 니콜라 부세비치 뭐그 정도 말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핀란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마카네는 팀인데 마카네는 지난번 경기 때 40득점을 넘게 박았습니다.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대신에 뭐 여기 있는 뭐 옆에 있는 밀리카 무리넨인가 이 친구도 조금 유망하다고 하던데 어쨌든 마카네는 지난번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예선에서 뭐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선에서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봤는데 핀란드는 예선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실점을 했었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515실점이나 했다. 이거는 아마 실점상으로는 탑3 안에 드는 걸 거예요. 정말 이제 개차반인 이런 뭐 사이프러스 같은 팀들 563실점한 팀들 이런 팀 다음으로 아마 많은 실점을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폴란드가 그 다음이네요.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던 게 핀란드다. 뭐 상대 뭐 세르비아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하지만은 핀란드도 뭐 실점이 좀 많았었고 이번 대회 내내 이런 부분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핀란드의 수비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은 몬테네그로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바나 보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터키랑 포르투갈 이 게임은 그냥 저는 언더만 조금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포르투갈 게임이 좀 언더 게임 냄새가 있다. 그런 거에 기인을 한 것 같아요. 멤버상으로는 터키는 전직 NBA 리거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뭐 세리 오스만 되게 좀 유명하고 쉐인 라킨도 원래 좀 NBA 리거였었죠. 코르크마즈도 작년에 뭐 필라델피아에서 뛴다든지 생군 말할 것도 없고 유투세븐도 그렇죠. 아덴 보난도 작년에 필라델피아 뛰었었고 좀 이제 NBA 좀 이제 근처 레벨들 여기에 레벨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막 엄청 세지는 않던데 반대로 이제 포르투갈에는 우리가 알만한 건 이제 니마이스 퀘타 니마이스 퀘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뭐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니마이스 퀘타가 데뷔 전부터 뭐 더블을 한다든지 상대 인사이드를 점거를 하더라. 뭐 그런 내용들만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휴스턴에서도 그 센군이 리바운드 장악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았거든요. 포르투갈이 좀 활약하기 어려운 경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나 그냥 이것도 16.5를 받기에는 포르투갈이 조금 했다? 그리고 언더게임 양상이 좀 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포르투갈이 세르비아랑도 언더게임을 했거든요. 그런 게임이라면은 16.5는 조금 과할 수 있다. 막연하게 뭐 그런 생각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으로는 스페인 대 보스니아인데요. 일단은 이거 스페인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다운된 점. 황금 세대가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멤버 있는 거 상으로는 NBA 리거는 이제 뭐 산티 알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기 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고요. 여기 뭐 이제 에르난 고메즈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만 둘 다 그냥 NBA에서는 떠나버렸었죠. 이런 형국이어서 일단은 스페인은 확실히 이제 좀 뭐랄까 황금 세대가 끝났다. 그 전에는 유능한 가들도 많이 있었고 NBA에서 통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보스니아는 이제 로스터 상으로는 사실 몇몇 선수들이 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냥 뭐 러키치 정도?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다른 선수들은 이름이 많이 없는데 근데 이제 너키치 말고도 원래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소집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전력이어도 뭐 키프로스를 투수로 패기도 하고 그냥 난 지금 스페인이 그렇게 센 팀 같지가 않아. 그냥 그거 하나만 저는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난 스페인 경기는 그냥 반대 같은 거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스페인이 보통은 이제 좀 언더 게임 템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살려가지고 저는 뭐 보스니아의 프레인이라든지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대 이스라엘 경기인데요. 저는 이게 좀 놀라웠던 게 사실 폴란드가 이번 대회 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보면 형편이 없어요. 당연히 뭐 오늘 경기 이제 그 홈팀이어가지고 개최국이어가지고 그 자격으로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뭐 여태까지 맞대회 같은 것들도 되게 좀 오래전인 게 많이 있고 그래도 폴란드가 좀 많이 이겨오긴 했더라고요. 지난번 대회에서도 폴란드는 4강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밟은 적이 있긴 했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확연한 에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는 제가 알기로 NBA 리거가 없거든요. 여기는 뭐 지난번에 조난 요이도 이 친구가 정말 많은 득점을 해가지고 슬로베니아를 좀 공격에 뭐 몰아 넣었었는데 그런 활약을 또 해줄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디아 저번에도 말했는데 아브디아는 되게 좀 다재다능한 유형이기도 하고 좀 빠른 템포의 농구에도 좀 정평이 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일단은 그래서 이 경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폴란드가 예선에서 정말 많은 실점을 했었다. 폴란드의 실점이 이제 두 번째로 많았다고 썼었죠. 키프러스 같은 이런 규격 외의 팀, 그 팀 말고는 폴란드가 두 번째로 실점이 많았다고 했는데 폴란드도 원래는 대회 이제 본선에 오를 수가 없는 성적이거든요. 4위여가지고. 근데 이제 좀 개최국 자격으로 올라온 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전 이스라엘이 조금 더 높은 레벨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변수라면은
폴란드가 홈 게임이라는 거.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폴란드가 지난번 대회 때는 이제 뭐 4강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4강에서 프랑스한테 대회에서 가장 큰 점차로 패배를 했다. 4강인데도 그런 뭐 팀이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을 딱히 뭐 크게 올려칠 건 없습니다만은 이때 아마 그 예선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마 그 아부디아가 뛰지 못했을 텐데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같은 이런 팀들을 제압하고 조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 보조해야 되는 친구들 전력도 꽤나 괜찮은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경기는 이스라엘을 조금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 이제 그 좀 경기를 주도할 만한 아부디아 같은 선수들은 조금 더 빠른 템포에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삼아가지고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도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저는 유로바스켓 대부분은 이제 유럽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선수들이 많고요. 예선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NBA 시즌이 진행 중일 때 그때 진행된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크게 참고할 거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는 바대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